사실 저는 이 전에 봤던 이 인터뷰 내용 때문에 이기호 작가님이랑 꼭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디였던 신문이었는데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학교를 그만둔 게 너무 좋아서 친구들한테도 선생님들한테도 다 그만두라고 권하고 싶었다. 너무 약간 신나는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그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재밌게 또 공부를 계속 해오신 케이스이기도 하셔서, 어, 진짜 오늘 질문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거에 제일 많이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어, 여행 과정, 또 배워오는 과정에서 진짜 좋았던 거,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배움은 이런 느낌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학교 다 그만 선생님들도 오늘 듣고 계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어떤 그런 배경들, 그 얘기들을 좀 재밌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떤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학교를 그만두면 아마 큰일이 날 거고요. 네.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제가 자퇴를 하고 8개월 동안 동남아시아 여행을 하면서, 어, 배움이란 무엇인지, 이 세상은 무엇인지, 더 큰 세상은, 일하는 건, 더 큰 세상이란 건 과연 무엇인지를 제가 여행을 통해서 경험했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제 책 길은 학교다? 그 책을 썼을 때 제가 그 책에서도 그 얘기를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8개월 동안 동남아시아 여행을 하면서 그때도 저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는 다큐멘터리 PD 혹은 NGO 활동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두 개가 너무 다른 꿈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비슷한 꿈이었고, 저는 지금도 제가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동남아시아로 제가 활동하고 싶은 어떤 NGO를 둘러보고, 그 현장을 둘러보는 여행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준 정말 찐 배움의 순간들이었고요.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 아무리 NGO 활동가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거기 현장에 가니까 NGO를 직접 만들고 현장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그 도시에서 장기 체류를 하면서 자원봉사를 하면, 그 NGO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같이 거의 생활을 하다시피 그곳에서 살아가는 경험을 하고 났을 때는, 아, 그럼 내가 나중에 이곳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체험 혹은 인턴십 같은 것들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인턴십 경험이 저한테는 정말 그 꿈을 구체화시키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스스로를 로드스콜러라고 부르면서 친구들과 길에서 하는 여행도 하고, 그 길에서 하는 여행을 하기 위한 공부들도 사전에 하고, 또 중간에도 하고, 돌아오고 나서도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몸의 경험을 저에게 체화하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체화하는 과정들을 거쳤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저한테는 정말 찐 배움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과정이었고요. 학교를 그만두고 길 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로드스쿨러라고 부르지만, 로드스쿨러는 단순하게 학교를 자퇴해야만 로드스쿨러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 내가 길 위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 로드스쿨러다라고 호명하면 누구든 로드스쿨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좁은 의미에서는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이름이지만, 큰 의미에서는 누구나 사회에서 부여하는 이름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가 로드스쿨러다라고 부를 수 있다면 로드스쿨러로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주는 이름이다. 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넓은 의미로서 여전히 저만의 로드스쿨링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정말 한 번 그러니까 제가 로드스쿨러라는 영화를 19살 때 만들었는데, 그 영화를 만들고 깨달았어요. 영화를 만드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영화를 만드는 건 3D 업종이구나. 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실은 보는 걸 좋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활동가의 길을 가려고 했지만, 왠지 관객분들을 만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 편만 더 만들어 보자. 그리고 한 편만 제대로 공부해 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는 대학에 가는 것을 선택했고요. 그 공간 안에서 동료들과 스승들을 만나면서 영화 작업을 계속해서 해 나갔고요. 그 다음에 만든 영화가 반짝이는 박수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고 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저만의 배움을 로드스쿨러로서 찐 배움을 여전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화 기억의 전쟁 편집 과정 나오는 에피소드가 책에 있더라고요. 그 과정이 좀 재밌었어요. 영화가 정말 공동 작업이고 힘든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다큐멘터리 영화는 더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좀 편집자분을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조언 듣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시선에서 어떤 것들을 캐치하고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 배우는 일이 자신의 것을 계속 개발해서 뭔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미처 놓쳤던 것들, 몰랐던 것들을 좀 발견하고 깨닫는 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 장면에서 많이 들었었는데요. 네, 그렇게 하려면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지 전혀 그렇지 못한 사회 같아서 특히 지금 한국 사회는 작가님은 좀 그런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한국 사회와 작가님의 경험을 비교하는 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짜로 저는 여유가 있어야 그 이야기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제 자신이 저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제가 제 손으로 영화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만들고 완성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만든 첫 번째 로드스쿨러라는 영화와 반짝이는 박수소리라는 영화는 제가 기획하고 제작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제가 다 한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반짝이는 박수소리는 당연히 스태프가 있지만 이 두 영화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길보라가 시작하고 이길보라가 프로듀싱하고 이길보라가 편집한 영화인데 이 기억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는 깨달은 거죠. 이런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 수 없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영화를 만드는 것은 나를 너무 소진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 공동 작업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다 받지 못하는, 가져가지 못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억의 전쟁을 만들 때는 처음부터 이제 팀을 꾸려서 같이 작업을 하려는 시도들을 했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사실은 팀을 꾸려서 영화를 만드는 작업이 그리고 끝까지 그걸 해내는 작업이 저에게는 처음이었고 편집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게 된 것도 역시 처음 하는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편집자랑 처음에 일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어요. 왜냐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샷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샷에 대한 애정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이 영화를 처음 보는, 이 샷을 처음 보는 관객의 눈으로 영화를 만든다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오히려 편집 감독은 정말 관객과 오히려 조금 더 눈이 비슷한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관객은 베트남에 한 번도 안 가봤고 베트남에 뭐 롯데 시네마가 있는지 뭐 CGV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영화를 봤을 때 영화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감독에게 제안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과 어떻게 협업해야 할 것인가가 저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은 내려놓는 연습을 했어야 했어요. 네덜란드 편집자와 같이 작업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정말 다시 한번 큰 배움의 시간이었어요. 내가 편집자와 어떻게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문화를 가진 편집자, 다른 컨텍스트 안에서 살아가는 편집자와 같이 일한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속해서, 그리고 이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속해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공간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게 좋아, 나빠. 이 샷이 좋아, 나빠. 이 편집이 좋아, 나빠. 이 영화가 좋아, 나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면 아웃. 좋은 사람이면 들어와.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만연한 것 같아요. 근데 좋고 나쁨으로 무언가를 구분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방역도 그렇죠. 한국이 방역 진짜 잘해. 좋은 나라야. 저쪽은 방역을 너무 못해. 나쁜 나라야. 너도 안 좋은 나라야. 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방역할지에 대한 이야기 상상은 해보지 못하고 그냥 우열만 매겨지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랬을 때 우리가
네덜란드는 이런 시도를 했는데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났어.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거기서 어떤 사례를 가져오고, 일본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 어떤 사례를 가져오고, 핀란드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어떤 뭐 예를 들어 학교를 닫지 않고 계속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뭐 이런 사례들을 계속해서 어떤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혹은 실패했는가 성공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시도를 인해서 어떤 효과들을 가져왔는지를 들여다본다면 거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또 취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네덜란드 필름 아카데미에서 가장 첫 번째로 배운 것이, 그리고 가장 크게 배운 것,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좋은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너에게 좋은은 무엇이냐? 그럼 나쁜은 무엇이냐? 좋은 영화와 나쁜 영화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보라가 했던 시도들, 보라는 시도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보라가 했던 여러 가지 실험적인 시도들, 영화 안에서의 시험들이 있는데 이게 좋아와 나빠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시도를 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풍경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만나지 못했던 풍경들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것들을 다음 선택에서 다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자. 우리가 네가 이길 보라라는 시선을 갖고 있어서 네 시야에서 보지 못한다면 내가 너의 뒤통수 자리에서 한번 봐주고 내가 너의 뒷뒷자리에서 봐주고 혹은 내가 너보다 앞서간 사람으로서 다른 시선으로 내가 바라봐주겠다. 다른 관점에서 피드백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네덜란드 필름 아카데미에서 가장 크게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규보라 작가님 처음 뵙지만 이렇게 표정 굉장히 풍부하게 쓰고 또 얘기도 잘 해주셔서 굉장히 몰입해서 듣고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줌 온라인 회의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많은 학생들이 줌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뭐 수업도 듣고 다 많은 교류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온라인 넘어서 이제 메타버스 세계도 등장하고 막 더 많은 경험들을 더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세대가 됐잖아요. 근데 좀 이런 것들이 좀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유튜브 보다 보면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만나는 것들만 만나게 되고 뭐 약간 경험의 가능성들은 많아졌지만 배움의 폭이나 경험의 폭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가님이 요즘 또 코로나 시기에 같이 동시대에 살고 계시기도 하잖아요. 코로나 시대의 어떤 배움이나 경험의 의미, 그런 코로나 시대의 경험의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어떤 장점은 진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문턱 없이, 내 과학에 정말 관심이 없지만 이번에 어떤 작가님이 이런 책을 냈는데 이런 온라인 북토크를 한다고 하니까 밥을 먹는 중이지만 들어가 봐야겠다 하면서 라디오를 듣듯이 그 얘기를 듣기도 하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아까 차를 타면서 이동하면서 네, 보여주시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문턱 없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또 장점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일본에 있는데 여러분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마치 눈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만날 수가 있는 것도 저는 사실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렇지가 하지만 이 어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결국 어떤 우리가 시야가 좁아지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 놓고 그 안에서만 살게 되는 어떤 단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정말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다시 한번 최근에 얼마 전에 주간지 구독을 다시 한번 시작했는데요. 일간지를 구독하는 것은 제가 외국을 왔다 갔다 하니까 매일매일 신문을 읽을 자신은 없고 쌓여가는 이것이 좀 두려워서 저는 대신 주간지 구독을 시작했는데 제가 클릭해서 보는 뉴스들 말고 그 주간지에서 다루고 있는 뉴스들 같은 것들을 최대한,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는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이 주간지에서 다뤘기 때문에 읽어보고 싶은 기사들을 그렇게라도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을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냥 편한 루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방문하는 사이트에 가고, 내가 자주 가는 곳에 가고, 회사에 가고, SNS 하고, 잠 자고,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 일상 속에서의 루틴을 어떻게 깨고 내가 새로운 것들과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접속할 수 있을까? 그것이 독서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서점에 가는 일일 수도 있고요. 서점에 큐레이션된, 그 서점만이 큐레이션 해놓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책들을 만나보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예를 들어 어떤 서점들에서는 그런 것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정기적으로 책을 이렇게 권해주는 큐레이션 같은 걸 하면은 서비스를 신청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책이지만 그 책들을 받아서 읽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관심이 없는 책이지만 매대에 이렇게 가장 크게 올려져 있어서 이 책이 무엇이지? 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책을 읽어보게 되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른 사람의 취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와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들여다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계속해서 그 세계는 좁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최근에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저의 세계를 조금 더 넓게 넓게 확장할 수 있을지 저도 계속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